네, 반갑습니다. 제가 저는 이 책이 처음이고요. 글 쓸 일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책 쓰면서 그렇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정치는 정치가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이 하듯이 역사도 역사가나 문학가가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그럼 평범한 시민도 역사의 주인이 되려면 역사를 알아야겠다. 나도 쓸 수 있다. 특히나 우리처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학자들은 지방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러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이 우리 역사는 우리가 써야겠다. 이것이 저는 대구와 마산의 공통적인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가장 잘못한 점 중에 하나가 5.16 쿠데타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지방자치제를 없애면서 우리 지방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들이 다 단절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다 우리 동네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경상도 말로 가린드가 지역사랑이라고 가리드가 지역사랑이라고 저보고 그럽니다. 저는 지금 조상의 은덕으로 산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산 같은 경우에는 조상의 은덕으로 민자 성지라는 왕관을 쓰긴 했지만 그 이후로 우리가 싸움들을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보수의 도시라든지 아니면 홈진이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그걸 어떻게 하든 제 시민으로서 그것을 혁파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역사를 보게 됐다는 먼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금 전태일은 대학생 친구가 필요했습니다. 전태일 친구들에게 선배 노동운동가이자 혁명가였으며 항일 무장 투쟁 지휘관이었던 여성정사 김명씨를 소개합니다. 유관순 열사 얘기했었는데, 유관순 열사는요, 일제강점기 해방 후까지 신문에 한 번도 등장한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919년도 3.1 만세운동으로 유관순 열사는 7,000명의 희생자 속에도 못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감옥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투옥됐었기 때문에 7,000명의 희생자 중에서 유관순 열사는 그 속에도 못 낀 거예요. 그리고 1년 뒤에 감옥에서 옥사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김명씨는 1925년도에 경성지방 사상국 이쪽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김명씨의 직업을 직공이라고 했습니다. 직공. 18살에 김명씨의 직업이 직공이었어요. 직공은 뭐냐? 노동자라는 얘기죠. 바로 전태일의 선배 노동자들이 이렇게 훌륭한 노동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가 단절되면서 전태일 열사는 대학생 친구가 나한테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나한테 노동 상권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는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지만, 그 전에 일제강점기 어느 집단보다도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것이 바로 김명씨와 같은 직공 출신의 노동자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만 김명씨 장군은요 1907년생이거든요. 1907년생인데 장군이란 칭호를 가진 유일한 여성 독립운동가입니다. 장군이란 칭호.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정말 장군이었대? 이렇게 그냥 명예적인 호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재성의 명시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거기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명예적인 호칭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해방 이후에 신문 기사가 안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발굴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데, 아니다. 이거는 명예적인 칭호가 아니라 여성 지휘관으로서 내렸던 칭호였다. 그 다음에 항일무장 투쟁을 수행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 출신의 노동운동가였고, 해방 이후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도 똑같이 배울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남자들과
남자들과 똑같은 권리의 선거권, 피선거권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민주여성동맹의 선전부장으로서 활동했었던 여성운동가였습니다. 그리고 김명시 장군은 18살에 모스크바 동방노력자대학에 유학했던 소련을 갔었고요. 그리고 7년간의 감옥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또 중국의 팔로군과 같이 싸워서 국제주의자였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오늘 연설 전문들을 제가 소개할 수 있었으면 연설가이자 선전가, 심지어 조직가, 우리 여성운동가들은 대부분 남자들을 갖다가 보조해주거나 아니면 남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로 많이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여성운동가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저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성이 어떻게 싹 까맣게 지워지고 감쪽같이 묻혀 있었을 수 있었을까? 그게 참 저는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김명시는 또 다른 이름이, 저는 이제 김명시 이르기보다 김명시 또 다른 이름은 어시장 생선 행사의 딸이었습니다. 어시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 마산에서는 중요한 곳입니다. 1899년 마산항이 개항되기 전에 바로 1760년도에 그 마산에 지금 창동이라는 곳이 조창이 있었기 때문에 창동이 생긴 거거든요. 거기에 세금을 그 쌀로 걷어들이던 창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큰 시장이 생기게 되고 그 시장은 1700년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이 산업의 근간을, 마산은 산업의 근간을 이루는데 바로 그 근간에 어시장의 생선 행상의 딸이었다는 거, 그리고 직공 출신이었다는 거. 김명시의 학력은요, 마산에서 김명시가 남긴 흔적은 딱 두 가지다. 예심 결정문이나 아니면 공소장에 있는 김명시의 본적 주소. 그리고 또 하나는 마산 공립보통학교에 있는, 지금은 성호초등학교에 있는 학적부 5학년에서 6학년 그 기록밖에 없었다. 학적부의 기록밖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마산 여자야학을 다녔기 때문에 5학년에 편입할 수 있었던 거예요. 5학년에.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마산 여자 청년회 동방노력자 공산대학 출신이었지만 마산 학교 공립학교도 1년밖에 못 다녔고 언뜻 대하여고로 갔어요. 그래도 한 학기 만에 그 학비가 없어서 내려와야 됐고, 심지어 그 동방노력자 공산대학을 출신이지만 졸업을 못했어요. 파견을 일찍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복이 없나 보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상해 파견되고 난 다음에는 하얼빈 영사관에 습격 사건이 있었는데 만주 독립운동에서 아주 갈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거기에 뭐 영사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유일한 홍일점 투사였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내로 잠입했다 노동운동, 그 인천 성냥공장 노동자 파업하다가 신의주에서 체포되고, 이때 조선 총독부의 기간지가 매일신보였거든요. 매일신보. 근데 매일신보에서 김명시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비거 비례 홍일점 투사, 날아갔다 날아오는 홍일점 투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유일한 그녀가 도대체 아녀자의 몸으로 수만 마리를 왔다 갔다 한 그녀를 한낱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명시는 그때가 1932년이면 몇 살입니까? 1907년생이니까 25살이거든요. 25살이 벌써 비거 비례 홍일점 투사는 저는 날아다니는 여자 홍길동이다. 날아다니는 여자 홍길동이다. 그때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도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 예, 그리고 해방 후 이제 김명시는 저는 어떤 신화 같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어요. 1907년도가 우리가 그 고종이 강제 폐위된 해였지 않습니까? 고종이 강제 폐위되고 우리 군대가 해산돼갖고 한 번도 독립운동을 일본과 경쟁 한 번 못하고 나라를 송두리째 내주는 그런 비극이 시작됐던 해이자 1949년도에 해방된 조국으로 정말 조선의 잔다크라고 하는
그 칭송받으면서 돌아왔던 그 여장군이 해방된 조국에서 4년도 채 되지 않아서 부평경찰서에서 목을 매들고 자살했다는 거죠. 아무도 자살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수도관 높이가 3척 높이거든요. 그럼 3척 높이라고 하는 것은 3척 동자라고 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애기잖아요. 거기에 도대체 목을 매달고 자살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학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김명씨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조선의 마산의 딸 조선의 잔다를 그랬는데 1907년도에 마산 출생해갖고 모스크바 유학,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책을 내기 전까지는 제가 뭐 자랑삼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이 자료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이 자료를 구하게 됐냐라고 자료를 구한 게 아니라 그냥 김명씨에 관련돼 있는 거 있으면 모든 걸 다 찾았어요. 이 사람이 김연김씨다 그러면 김연김씨도 막 찾고 그랬더니 김재규가 김연김씨더라고요.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하면 도대체 아니 자료들을 가지고 깨워 맞추기 시작하면서 했거든요. 근데 김명씨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막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이 1946년도 3월로 해방이 되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3.1운동이었습니다. 3.1 만세운동 특집으로 독립동맹이라고 김명씨 장군이 활동했었던 그 독립단체입니다. 이 독립동맹이 특집이었고요. 거기에 노천명이 김명씨를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팔로군에 종군했던 김명씨 여장군의 반생기라고 하는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그 인터뷰 기사에 의하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향인 마산에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몬이 속에 자라나다가 3.1운동 때 어머니가 이 운동에 희생이 되어 당시 13살인 소녀는 우로 15살 된 오빠를 밥을 끓여 먹어가며 남동생을 돌보며 9살짜리 남동생을 돌보고 4살짜리 여동생을 업고 학교에 야학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노천명이 쓴 글에 의하면 차마 동생을 교실 안까지 데려갈 수가 없어서 그 동생은 마당에다 운동장 마당에다 두고 그 교실에 들어가면 그 선생님 가르칠 소리는 들리지 않고 동생 우는 소리만 귓가에 쟁쟁했다는 거죠. 차마 지금 이제 저는 이걸 다 알겠지만 그 당시 밥을 끓여 먹는다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지금은 우리는 쌀 씻어갖고 밥 손만 이렇게 하면 되지만 그 당시는 쌀을 씻어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쌀 씻는 게 아니죠. 쌀을 찌어야 되죠. 물을 길어야 되죠. 쌀 찢고 물 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생들 9살 그러니까 김명씨는 1923년도에 그 보통 공립학교에 들어가는데 3살짜리 차이 나는 남동생은 1919년도 제 나이 학교를 갔어요. 제 나이 학교를 갔다면 김명씨는 그 여동생 4살짜리 여동생 업고 다니면서 야학을 다닌 거죠. 마산 여자 야학을 다닌. 그래서 김명씨의 또 다른 이름 여기 그 노천명 사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명씨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왜 우리는 친일 문학관을 기억하면서도 목숨 바쳐 조선의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까맣게 지워졌어야 했는가. 이게 저한테 너무너무 의문이고 지금도 이 얘기를 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와 노천명 솔직히 어렸을 때 사랑했지 않습니까?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요. 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다. 이거 한 번씩 다 외웠었어요. 근데도 저는 요즘에 그래도 노천명은 태어나자마자 나라가 없었기는 그래도 됐지만 지금의 지식인들은 독립된 조국에서 나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이고 있는 작태들은 더하지 않습니다. 노천명보다 전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천명 그 당시 독립된 조국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자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제일 저한테 묻거든요. 아니 노천명하고 김명식 대척점에 있는 사람인데 저걸 어떻게 썼지? 노천명 아무 개념 없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바로 조선 문인 동맹에 딱 가갖고 사람들이 진경들 징지 징병 막 이걸 갖다가 시쓰드는 부역을 했던 친일 부역했던 사람이 여기 오니까 그 조선 문인협회에서 이렇게 의아하게 보니까 너무 참진하게 그랬잖아요. 노천명이. 제가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천명은 실제로 한국 전쟁 기간에 인민군에 부역했던 혐의로 15년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김명씨에 대한 기록을 남겨뒀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노천명에 대해서 막 마음이 풀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써있냐면 서문은 어떻게 써있냐면요. 옥노몽의 일지련이 부럽지 않게 아녀자의 몸으로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고 돌아온 장군이 있었으니 그는 경상남도 마산 출신의 김명씨 여사이다. 그는 이번에 팔로군 종군에 종군하여 직접 일본군을 무찌르고 일본이 항복하자 금이 한양한 개선장군이다. 여사가 오늘을 가져오기에는 가지가지의 애안이 섞여 있으니 소설 같은 실화를 들어보기로 하자. 이게 서문입니다. 맨 처음에. 이 문학가가 보기에도 김명씨의 얘기는 소설보다 더 소설 같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얘기였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가슴이 찡한다는 이유는 바로 그 당시 전형적인 식민지 조선의 누이였어요. 조선의 딸이었어요. 그 처지 자체가. 그런데서 저는 이 옥노몽의 일지련이라는 게 뭐냐면요. 옥노몽이 조선시대의 대중소설이었어요. 후기 대중소설이래갖고 워낙 노천명이 너무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엄마 무릎팍에서 옥노몽 소설을 들으면서 자랐던 거죠.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여자 영웅이 바로 일지련이었던 거예요. 옥노몽 그러니까 그 노천명은 거의 영웅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는 중학생들을 할 때는요. 중학생들 한테 설명해야 할 때는 이 노천명의 얘기까지만 다 해요. 노천명 얘기까지만 하면 다 애들 좋아요. 예, 여기 제가 이렇게 이런 운명의 모진 바람 노천명이 쓴 그대로입니다. 이게. 운명의 모진 바람을 안게 되었고 오래비 뒷바라지와 밥을 끓여 먹어가며 4살짜리 여동생을 얻고 학교에 다녔다. 물론 교실에 아이를 얻고 들어갈 수가 없어 학교 운동마당에다 동생을 놀게 내려놓고 공부를 하러 들어가 앉았으면 선생님 글 가리키는 소리는 하나도 기어 들어오지 않고 아이 우는 소리만 귓가에 쟁쟁했다. 예, 저는 이것을 김명씨가 어린 시절에 대한 가장 애틋한 기억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김명씨는 어머니가 3.1운동에 희생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빠, 김명씨 오빠는 1904년생, 김명씨는 1907년생, 김명씨 남동생은 1910년생이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1915년생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1932년도 신문에 동아일보에 나온 게 친제도 철창에 김영선의 가정현황 이번 경기도부에 따르면 김영선이 경남 마산부 출신인데 그 집안이 모두 땡땡 운동의 선봉으로 서다. 땡땡 운동이 뭐였을까요? 땡땡 독립운동. 독립운동 아니면 혁명도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셋에서 지금 김형준 막내 동생이 제일 먼저 잡혔어요. 막내 동생은 부산 형무소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잡힌 것이 김명씨였어요. 김명씨는 신의주 형무소, 오빠는 나중에 서대문 형무소. 이렇게 3남매가 이 기구한 사연에 대해서 신문에 날 정도였어요. 신문에 날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말이 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습니까? 존중받고 싶으면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받고 싶다면 우리의 지금에 누리고 있는 이 권리를 위해서 싸웠던 바로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저 마산 출신이. 거기 김명시 장군 생각은 어디냐면요. 마산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아구찜을 먹으러 오거든요. 아구찜 바로 그 먹으려는 골목 입구에 있어요. 근데 아구찜 골목 상가 그 편말이 훨씬 더 큽니다. 김명시 생가트보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오빠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의롭고 용감한 삼남매라고 얘기하는데 김형선 오빠입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 1943년도에 감옥에 투옥되어서 1945년도 해방을 감옥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8년형을 받았었지만 전향하지 그 당시 사상법 예방 구금령 이 법에 의해서 전향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3년을 살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최장기수였습니다. 김형선이 그 국내 잠입한 게 거의 7, 8차례 된다고 하거든요. 변장이 굉장히 변장과 막 천연스럽게 이렇게 그 연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온 게 너무 많대요. 근데 여기 이때 잡혔을 때 거의 그 신문 기사에 백주 대낮에 하이극 이렇게라고 하거든요. 지금 잡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의연하죠. 영등포에서 잡히는 모습입니다. 김형선입니다. 오빠 김형선. 김형윤, 남동생 김형윤, 여동생 김명씨가 잡히고 난 다음에 김형선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은 수영 김형선 거의 피골이 상접하죠. 왜냐하면 김형선은 7, 8차례, 그러니까 7차례, 8차례를 계속 국내로 잠입했음에도 안 잡혀갔고요. 거의 이 사람의 역사가 그 조선공산당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이 됐었어요. 그래서 감옥도 고문도 굉장히 심했지만 변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은 김형윤입니다. 김형윤. 아까 제가 말했던 1910년생. 그래서 김명시, 김형선, 김형윤 이 세 사람이 일제강점기에 보냈던 세월이 25년이었어요. 거의 남동생은 그 마산에 남아있으면서 진해하고 부산의 노동운동을 지도했던 사람으로서요. 예. 제가 많이 이렇게 좀 줄였어요. 막 저번에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해갖고 해야 될 얘기를 못한다 생각이 들어서 좀 줄여서 막 했는데 이 김영윤이 누구냐면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조국의 그 작은아버지 조맹규하고 같은 활동 그 연배입니다. 조맹규라고 옹천중학교에서 진해의 그 제사공장들 노동운동 운동을 지도했고 그 자기네 고모도 그 조국의 고모도 그렇게 했었던 분들이고요. 이 김형선, 김영윤 이렇게 이 형제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저는 계속 궁금했어요. 김명씨가 왜 잊혀졌을까? 생선행선 어머니는 3.1운동에 어떻게 희생되었을까? 김명씨 동지들은 왜 사회주의를 선택했을까? 저는 생선행선 어머니가 3.1운동에 어떻게 희생되었을까? 김명씨의 예심 결정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민족의식이 격렬한 어머니로부터 영향을 받고 3.1 만세 운동으로부터 자극을 받았다. 3.1 만세 운동. 이거는 일본 검사가 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3.1 만세 운동에 도대체 김명씨 엄마는 어떻게 희생됐지? 생선행상이었는데 호르몬이었는데 가부였고 처음에 애가 그렇게 많은데 어쩌자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지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마산의 구도심에 김명씨 생가터 바로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요 뭐가 있냐면 마산 형무소가 있어요. 근데 그 3.1 만세 운동 때
마산에 15번의 시위가 있었는데 3월 24일, 3월 30일 이렇게 일주일마다 장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럼 장날마다 15일 시위가 맨 처음엔 조그만 게 시위가 있었겠죠. 그리고 잡혀 들어가겠죠. 또 다음 장날에 또 하겠죠.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디로 가느냐? 형무소로 가는 거예요. 형무소에 왜? 애국지사 석방하라는 거죠. 애국지사 석방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 마산 인구가 15,000명이었는데 그 시위 대열이 4,500명이 일본인이었습니다. 4,500명이 일본인 10,000명에서 3,000명이 참여를 했다거든요. 3월 24일, 3월 29일 이렇게 그 장날마다 그 마지막 시위 때는 충분히 희생당할 만하죠. 저는 이제 그 기록만 있었는데, 이거 갖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김명씨, 저는 생선행상 딸이 어떻게,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역사학자가 아니고 문학가도 아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이것을 밝혀야 되겠다. 우리 지역의 거리를 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했을 때, 제가 하면서, 아니, 생선행상 딸이 도대체 무슨 돈으로 동방도덕자대학에 유학을 왔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김명씨가 인터뷰한 거에 보면 아까 수심도 넓이도 모르는 강물을 허덕이며 도대체 막 그런 얘기가 그 고생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어둠 속에서 수심도 모르고 넓이도 모르는 강물을 허덕여야 됐어. 막 이런 얘기가 나서 근데 도대체 그걸 하면서 무엇을 했단 말인가. 또 인터뷰에 보면 태중에도 감옥살에서 임신 중에 매를 맞아서 유산도 하면서 지키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팔로군에 종군한 것 같은 담대한 결정은 어디서 했을까? 왜 김명씨는 자기의 조선 독립동맹의 많은 자기의 동지들은 북에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씨는 남에 내려왔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저의 모든 답변들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런 질문을 통해서 김명씨 책을 쓰게 됐다는 것만 얘기하고요. 첫 번째, 김명씨가 마산에요. 항일운동이 엄청 거셌는데 어떠한 항일운동가도 자기 기록을 안 남겼습니다. 1923년 조선공산당보다 마산공산당이 1924년도에 결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쑥대밭이 되고 난 다음 사람들이 조직이 파괴되고 동지를 팔아먹을 수 있는 기록을 안 남기게 된 거죠. 근데 이 기록은 누구냐면 김명씨와 공범이었던 조홍암 선생이 그 1957년도에 사상에다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이만 심정이 없겠구나. 김명씨 동지가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김이만세 운동의 영향에 대해서 잠시만 읽어보겠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서대문 형무소로 갈 때 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나라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3.1운동이 터지고 내가 잡혀서 감옥으로 갈 때까지는 국가와 민족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 아무 생각도 없고 단순히 일본 놈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천대하고 멸시하는 데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었던 청년이었다. 그러나 감옥에 들어가서부터 세상에 대한 눈이 떠졌고 나를 붙잡아서 떠졌으면서 나를 붙잡아서 감옥으로 보내준 일본 놈들은 일본 제국주의가 쌓은 애국투사가 되게 한 공로자였다. 솔직히 우리들도 지금 저는 여기가 모두 다 전태일의 친구라면요 또 다른 전태일이 탄생된다고 생각하고요. 혹시나 제가 아까 김명씨처럼 살지만 김명씨에 대해서 알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김명씨 후예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 다 영웅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바로 항상 우리에게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우리 자신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김이만세 운동이 끼친 영향은 대단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나옵니다. 1919년 젊은 학도로는 누구든지 그에 그렇지만 처음으로 사회주의에 관한 서적을 읽어보니 어찌 그리 마음이 탐탁하고 기쁘든지 이루 형언해서 말할 수가 없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완전한 진리고 내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용손 치던 생각과 완전히 일치된데 무언은 만족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바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레드 컴플렉스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나 속에서. 예를 들면 모스크바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을 안 쓰고요. 모스크바 동방 노력자 대학만 쓰는 거예요. 마음 스스로. 이게 막 조선 공산당 나오면 뭐 어쩔 줄을 몰라 이런 게 있어요. 저 마음속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들이 피 터지게 싸웠던 것은 바로 8시간 노동제. 8시간 노동제. 전부 다 이 혜택을 다 누리고 삽니다. 최저임금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모든 것들은 그들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은 우리는 너무 당연한 권리지만 일제강점기 그들이 목숨 바쳐 싸웠던 결과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살면도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하면 좀 뭔가 막 마음이 좀 꺼림칙하고 그런 제 스스로가 느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민족이 어째서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못 살게 되었는가도 알게 되었다는 말에 그렇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그것이 된 역사는 계속 끊임없이 발전한다면 그 과거에 대한 그들의 문제의식은 우리는 지금도 갖고 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바뀌었다고 다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촛불혁명이 어떻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들을 보면서 알게 됐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들을 하고 싶었고요. 김영선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말이 좀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이 김형선은 초등학교만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여동생을 갖다 배아역으로 유학시키는 마음이 어땠을까? 이 김영선, 이 노동자는 이 독립운동만이 아니라 세상의 변혁을 하면서 여동생도 자기 민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미국 창고 서기에 대해서 조금 월급을 받긴 했지만 갑자기 부유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동생들이 줄줄이 있는데 여동생을 유학시켰어요. 그래서 이 김명선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김명씨만 서운을 받았을 뿐이지 오빠 김영선, 김영선은 누구도 서운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김영선은 마산 사회주의의 맹주였고요. 예, 김형윤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김형윤 1910년생이라고 했는데 이게 소년 독재 조직이요. 1926년도 신문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저는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제강점기 모든 독립운동들은 독서에서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의식이 근데 여기 보면 그 16살 때 마산 소년기에서는 김형윤의 몇 소년이 발기로 마산 소년 독서회를 조직하였는데 매주 화요일 밤마다 모여서 일주일 동안 독서한 것을 서로 토론하기로 하였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16살. 16살의 김영윤이 친구들과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갖고 읽었던 것을 토론하게 된다. 사람들이 요즘에 보면 책을 너무 많이 읽어. 너무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런 말도 하지만 의식이 바뀌면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임 굉장히 여기 보면 진해 노동운동 지도자로서 김형윤이 이렇게 누구지? 볼세비키 해서 비밀결사로 조직한 이미 무정부주의자 단속 이렇게 하고 김명씨 형제들은 정말 선봉했다는 말이 맞습니다. 이런 신문 기사들이 많았었고요. 저는 이제 1899년도 김명씨 형제들은 20만 이렇게 유독 뛰어났던 건가? 20대만 엄마 영서사난가? 아니다. 마사는 1899년도 개항으로서 러시아와 일본의 열강의 이권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쪽 땅은 상가, 들가, 농가, 밭이 러시아와 일본에게 싼 값으로 막 다 팔리고 있는 거예요.
11년 전에 수탈이 시작된 거죠, 이쪽. 그래서 러시아, 일본, 여기에 대한 저항들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빨리 됐더라고요. 1899년 개항되고 난 다음에 1900년도 사립 1호학교 설립 반대하고요. 그 다음 싸움들이 계속 있었나요. 심지어는 일본인들이 상권을 뺏어가려고 상권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생선행선 엄마가 3.1 만세운동에 하길만 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예,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저는 이제 제가 하면서 김명식이 왜 붙여 있었는지 알겠다. 우리 동네에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골로 가고 싶나? 물 날려 보내필까? 물 먹어볼래? 이런 말 많잖아요. 그죠? 마산에서는 마산 형무소 거기서 바로 마산 시내에 있었거든요. 마산 1970년대까지 마산 시내 한가운데 있었던 마산 형무소에서 1681명의 사람들이 죽고요. 그 다음에 이 경남 지역의 학살들은 정말 민간인 학살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보면 빨갱이 무덤이라고 지금 뒤에 구자한 감독이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국전쟁기 국민보도연맹 민간인 학살, 그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얘기가 있는데, 저는 바로 우리 지역에 이렇게 치열했던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이유들은 바로 그들이 물알로 가고 산으로 끌려갖고 다 학살되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다 글로 간 거 아닐까? 전 그렇게 이제 의심을 하는 게 저희 마산에 대한 운동입니다. 아까 저보고 그 동네 사람들 그런다. 가리드가 지역사람이라고. 가리드가 지역사람. 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니까 알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니까 정말 끝이에요. 사랑하게 돼요. 지역에 대해서 막 애틋해지고, 지나가는 돌멩이 하나도 그냥 허투루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게, 창동과 김명시 집에서 바로 그 오동동 문화광장에서 딱 바로 보이면요, 바로 맞은편에 3.15 발원지 기념관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잊혀졌지만 그래도 기억했던 사람들이 3.15 이거를 시작했었구나. 바로 거기에 있고, 김명시 집 바로 앞이 3.15 의거와 도마 항쟁의 시위와 6월 항쟁 시위대들이 지나갔던 항쟁의 거리입니다. 제가 말해, 항쟁은 항상 씨앗을 뿌린다. 항쟁은 씨앗을 뿌린다. 항쟁이 탄압이 오게 됐지만 탄압이 있었을 때 또 항쟁이 시작됐고, 그것이 우리가 역사의 면면이 흐르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나 막 이 지역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막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는 그 천안에 있는 아웅대 장터 그 만세보다 우리 지역의 만세운동이 더 지극했다, 이런 얘기 책에서 나왔더니 다른 사람들 왜 뜬금없이 저렇게 했을까? 그 얘기는 저는 역사학자로서 이 책을 쓴 게 아닙니다. 조상이라도 끌어당겨갖고 우리 지역을 좀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아마 이 마음이 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비거 비례 홍일점 투사. 이건 1925년도 김명신은 18살, 1925년 18살에 고향을 떠나서 모스크바 동방노력자대학에 유학 갔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쩌면 김명신은 오빠의 덕을 받아서 유학 가고, 또 누구는 누구 애인 덕을 받고, 누구 남편 덕. 아닙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해갖고 모스크바 동방노력자대학에 유학생으로 선발될 수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요, 장학금 줘요. 우리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리나라 국비 장학생으로 오면 일정 정도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모스크바 동방노력자대학에 유학생으로 선발되면 3년간 학비 무료에다가요, 생활비 지원해주고요, 심지어는 기숙사에서 못 살겠다 밖에 나가면 또 거기에 대한 주거도 지원해줘요. 그런데 그들을 갖다 함부로 뽑는다? 그들만 인맥상으로 그런 조치가 안 되죠. 예, 지금 모스크바 동방노력자대학 대학생 21명이 갔었는데요.
그 21명 중에서 여학생이 3명이었습니다. 김조이, 고명자, 김명시. 김조이하고 고명자는 오빠와 같은 1904년생이었고요. 김명시는 1907년생으로 제일 어린 나이에 그 유학생이 합류됐죠. 저는 오늘 꼭 고명자에 대해서, 이 고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새여자에서 그 새여자를 썼던 조선희 작가는 가장 허브의 인물이 이 고명자라고 했는데, 고명자가 이 대구 출신이란 거 아십니까? 고명자는요, 아버지가 충남 강경의 출신의 아주 부잣집 딸이었어요. 강경 평야에 이 고이한 그 판사의 땅을 밟지 않고서는 갈 수 없다고 할 정도 굉장히 부잣집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그 3.1 만세운동 1917년도 이럴 때 판사직을 그만두고 대구에서 변호사를 개업한 거예요. 그래서 고명자는 이곳에 와갖고 신명여고를 졸업했어요. 신명여고를 졸업하고 그 당시 신명여고 졸업하고 제가 보니까 1924년도에 그 대구에 있는 여자 청년, 대구 여자 청년에 있는 정칠성, 이춘원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함께 그 서울로 진출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1924년도에 1919년도 3.1 만세운동에서 제가 한 개인의 의식 변화만 얘기했지만 그 이후로 거의 대중운동이 폭발했습니다. 문화 정치를 하게 되면서 막 단체들이 막 생기고 이래서 이제 전국적인 단체가 생길 무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대구 마산 여자 청년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제가 이 고명자의 거는 굉장히 이 대구는 여자 청년의 그 기록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슬이 사상적인 그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대구, 고명자의 대구와의 인연입니다. 1904년도 충청도 강경 출생이었고요. 대구 신명여고 졸업했고요. 여학교사로 근무하다가 대구 청년회에서 여자 청년 간부로 활동하고 대구 여청 간부들과 1924년 경성으로 올라가고 대구 여성동호회에서 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되고요. 1925년 4월 18일 고려공산 청년회가 결성됐을 때 고명자도 참여하고 모스크바 동방노력자대학에 유학하게 됐습니다. 저는 참 그 대구 여자 청년회, 대구가 보수적인 도시였지 않습니까? 마산은요, 솔직히 이 함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산에 나올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객가에 나온다고 생각해. 객가 것들이라고. 함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양반들이고요. 이 마산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객가것이라고 할 정도로. 대구에 있는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성이라고 하는 대구 여자 청년의 간부였거든요. 그녀가 했던 말이다. 기름에 젖은 머리 휘날리며 자기는 단호하게 조선의 독립과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나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저번에도 이 새여자랑 같이 북토크할 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할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울 사람들은요, 아니면 작가들은 대부분 주류의 역사들만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의 역사들만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두 다 지방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지방은 지방으로서의 역할도 다 했고요. 특히나 조선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운동에서 이 지방의 운동들은 서울과 별개되게 대중운동 기반을 가졌어요. 대중운동. 서울에는 막 사상투쟁을 하느라고 서로 싸울 때 이 지방에서는 뭐냐면 우리의 공동의 적은 일본이다. 압박들을 넣었던 것들이 이 지방들이에요. 그래서 마산 노동동호회, 그 다음에 저쪽 여기 경북 이쪽에 풍산 소적쟁이, 이런 쪽들이 바로 조선공산당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 지방의 관점에서 발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 하고 싶고요.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책에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갖고 이게 눈에 안 띄는데, 고명자에 대한 여성운동가의 평가,
예, 장내 여성운동의 맹장이었다. 의지가 강철같이 굳은 여성이었다. 인내력과 활동성은 그 누구에게 부럽지 않게 미나라고 예민하다. 고명자가 29년도에 동방노른자 공산대학에서 졸업하고 귀국해갔고요. 귀국해서 고감찰이라고 고사찰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 동방노른자 공산대학 졸업생들이 그 사회 진출, 공장 진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도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해서. 근데 2번을 갖다 감옥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 조선중앙일보에 취직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광이라든지 그 당시 친일 잡지 이런 데서 좀 잠시 일했던 그 이력만으로 고명자는 그 친일 이력이라는 걸로만 바라보는데 고명자는 1950년도 영운영 선생이 비서로 근로인민당의 그 간부로서 활동하다 1950년도 감옥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고명자에 대한 평가들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대구 사람들한테 하면 꼭 이거 소개해줘야겠다 해서 준비했던 거고요. 예, 이분은 박진홍이라고 혹시 경성 트로이카나 뭐 이런 데 보면 동덕고녀의 재원이라고 합니다. 동덕여고, 지금 동덕고녀라고 했던 그것이 개교한 일의 최대의 재원이었다. 천재였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잡힌 게요. 이게 보면 다 이게 수용 변호가 다릅니다. 1915년생인데 1945년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이 박진홍이 감옥에 수감됐던 세월은 10년이었어요. 거의 맨 처음에 1932년, 34년, 35년, 38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게 수용 사진이 다른 겁니다. 이는 감옥에서 나오면 막 통 부은 얼굴로 또 찾아서 선을 찾아가고 또 하고 또 구속되고 공정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1944년도 나왔을 때는 그 김태준이라고 하는 학자와 함께 연한행을 해요. 그래서 김명씨와 같이 돌아온 여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남북 연석회의에 참가했다가 북한에 체류하는 바람에 그녀는 그냥 거의 남한의 여성운동에서 지워지지만 못지않은 강투사였다는 거. 예. 아까 제가 봤던 1932년 3월 서대문 형무소 촬영, 1934년 5월 20일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 사진, 1935년 4월 서대문 형무소 사진. 계속 감옥을 들락날락거렸죠. 그래서 1946년도에 그 여루 혁명가를 찾아서라고 하는 인터뷰 자료에서 이 박진홍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30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6년이면 1915년생, 14년생이니까 30몇 살 이렇게 했을 때 난 아직 20대라고. 감옥에서 보낸 세월이 10년이기 때문에 20대라고. 굉장히 야무지고 그 다음에 김명씨가 1927년도에 상해로 파견되고 1932년도에 잡혔을 때 김명씨에 대해서 그 아까 제가 말했던 매일신보 조선총독부의 기관자였던 그 기자가 어떻게 썼냐면 국내 수많은 일을 여자의 몸으로 비거비례하며 이 사건의 중요한 역할을 실행했던 1.5 홍일점 김명씨는 어떠한 여자인가 그를 안다는 것은 한낱 호기심 이상이다. 그러니까 김명씨라는 여자가 김명씨 저기서 나온 게 비거비례 홍일점 투사라는 얘기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김명씨가요 잡혔을 때 김명씨 1932년도 12월 이럴 때 보면 신문마다 공산당 재건 사건 김명씨 발병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에 소화불량이 생겨 거의 음식을 전폐하고 옥중에서 신음 중이라고 한다.
25살의 김명씨가 소화불량과 불면증으로 그러니까 생명이 위중하다고 쫙 신문에 다시더라고요. 신문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김명씨의 그 1946년도 11월 달에 인터뷰 기사를 봤더니 태중에도 감옥살이. 그때 벌써 애가 태중이라는 것은 무슨 태아잖아요. 그죠? 사산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때 매 맞아갖고 감옥에서 아이를 잃었는데 그때 김명씨는 어떻게 하는지 이게 이제 하면 태중에도 감옥살이. 예, 그 일본 놈들한테 21년, 이게 바로 21년간 투쟁살이, 태중에도 감옥살이, 크지 않은 키, 검은 얼굴, 여무지고 끝을 매섭게 만날시, 항시 무엇을 주시야 하는 눈빛, 온몸이 혁명에 젖은 듯하다고. 이 독립신문 기자가 김명씨에 대한 인물평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김명씨가 체포당하는 판에 동지 중에 배신사가 생겨 세포되어 7년 징역을 살았습니다. 25살에서 32살까지 나의 젊음은 온전히 옥중에서 보낸 것이죠. 저는 아까 노천명이 썼던 팔로글의 종군한 김명씨 여장군의 반생기하고요. 이 글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이때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19살 때부터 오늘까지 21년간 나의 투쟁이란 다 혼자서로서는 눈물겨운 적도 있지만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빈약한 기억뿐입니다 하는 경사의 말을 낳았다고 하거든요. 이때 왜 46년도 11월 기사에는 투쟁한 얘기를 들려달라고 하는 기자의 말에 이렇게 얘기했어. 돌아서서 나 혼자서는 너무너무 눈물겨운데 돌아서 생각을 빈약한 기억뿐. 바로 대구 10월 항쟁이 바로 지났을 때였어요. 대구 10월 항쟁이 저는 이 어조가 너무 다른 것들이 대구 10월 항쟁이 보면서 이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때 이런 경사의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아니 아직도 민주가업이 창난하고 막연한 채로 남아있는 오늘의 남조선을 통분하여 맞이하는 여사로서는 앞만 바라보던 단 정열이 있다. 저는 이게 이제 이런 솔직히 제가 글을 역사학자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에 실마리를 찾았어요. 김명씨가 왜 이렇게 겸양의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얼마나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꼴이라는 거 하는 것이 정말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때도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맨 끝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소설이라기에는 너무도 심각하다. 여기에 이렇게 나오니까 저렇게 싸운다는 것이 혁명가랑 저렇게 싸운다는 것이 저렇게 신명나고도 비참한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소설이라기엔 너무도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김명씨에 대한 김명씨가 1932년도 잡혀갈 때의 모습입니다. 자, 홍일점 투사니까 바로 맨 끝에 치마를 이거 제가 추측하는 건데 여기다 김명씨다. 이 사진은 신의주 조공항 등 공산당 사건 피고 법정에 들어가는 감경이다 그러면 알지 누가 김명씨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추론을 하는 거죠. 남자 죄수들은 남자 죄수들끼리 갔을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니까 맨 뒤에 사람이 여자가 김명씨겠구나. 이렇게 추론. 이 사람이 김명씨였겠구나. 그때 김명씨는 태중에도 감옥살이 하고 일본군에 매맞아서 아이를 잃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때는 바로 김명씨는 아이를 잃고 고문에 시달려서 아이를 잃고 지금 법정으로 들어서는구나. 그 다음에 김명씨를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김명씨 얼굴과 너무 다릅니다. 피골이 갑자기 이게 워낙 얼굴이 이렇게 근데 피골이 상접한 모습이죠, 그죠? 여기 너 안 보이실 수도 있겠다. 근데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김명씨의 심리에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고요. 그 재판관이 김명장씨 직업과 본적 이런 것도 대라고 하잖아요. 그때 김명씨가 했던 얘기가 봅니다. 이름은 김명씨고 본적은 경남 마산부 만정 189번지요. 호주는 조선공산당 김영선이요. 나의 직업은 혁명운동가요. 예, 나의 현주소는 신인지구 형무소요. 그래서 이 기사가 기자가 어떻게 쓰냐면 파례의 답변, 파격적인 답변이었다는 것이죠. 파격적인 답변. 이거 이때 잘 안 보시겠지만 흥분한 김명씨 상처를 판관에게 거시. 흥분한 김명씨가 상처를 판관에게 거시한다. 손가락을 했다. 그 당시 예심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예심 기간이. 그런데도 아직도 손에 고문 자국이 있으면서 이걸 갖다 거시한 거야. 그리고 자기 고문을 갖다 호소한 게 아니라요. 내 동지 김승락과 민봉규의 죽음이 의심스럽다. 동지들의 고문의 진상을 밝혀라. 그래서 김명씨는 저는 주머니에 있는 송곳 이것처럼 자랑하지 않아도 뾰족하게 기사들한테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이었구나. 재판 투쟁을 아주 강구하게 해갖고 이렇게 보면 그 파례의 답변. 대부분 기자들은 이 독립운동가들의 재판 법정을 막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본다 생각했었고요. 예, 심지어 막 공개 금지리에 공판 진행, 김명씨 등 6명은 심리에 불응했다. 개정 단시간 만에 폐정했다. 장내가 소란하다 피고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조봉암 등 10년 항소를 포기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항소를 포기한 거예요. 항소를. 그리고 나서 김명씨 식모살이. 기교수가 되면 이거 다 식모살이라는 여기 다 다른 사람들 추록하고 그래서 이게 재판 일제강점기 신문들이 다들 이렇게 남아 있었고요. 김명씨의 기록들을 볼 수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3장 김명씨 장군의 항일 무장투쟁 잠시만 하겠습니다.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해야 했던 일은요. 전담 배포, 선전활동, 그다음 초모공작이라고 그러니까 조직원들을 모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 독립군 군복 제조, 뭐 하약 제조, 도피자 은닉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 김명씨 장군이라고 하는 칭호를 가진 지휘관, 장군이라는 건 지휘관이었잖아. 사령부라는 얘기였지 않습니까? 예, 이런 칭호를 가진 김명씨의 그 여성 조선 의용군 생활입니다. 이거는 이 글은 노천명이 팔로군에 종군한 김명씨 여장군의 반생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제1선 적고 부대랑 가장 위험한 구역이었다. 남자 군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다. 나가서 총칼을 들고 싸움을 할 때는 같이 나가 싸우고 군대 숙소로 돌아오면 또 남자들과 같이 산에 올라가 여자 군인들과 더불어 나무를 해오는 것이었다. 여자 부대는 언제나 김명씨 장군이 지휘를 하게 되었다. 병사에 돌아와 나무들을 해오는데 군인들이 해오는 나무는 일정한 중량이 있어 반드시 달아보았다. 달아서요, 이 중량이 넘치면 그 나무를 갖다가 마을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선 의용군을 보호해줄 거 아닙니까? 일본 군들로부터. 그런데 여자 군인들이 해오는 나무찜은 항상 남자 군인들의 것보다 작아 보였는데 실제로 달아 보이면 여자 군인들 것들이 무게가 더 나갔대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여자들은 찬찬히 쌓았기 때문에. 이게 찬찬히 쌓으니까 보기는 작아 보이는데 무게는 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노천명의 얘기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었냐면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아까 베트남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운동이다. 근데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본이 경찰권, 헌병권, 군대 모두 장악하고 있는 데서 어떻게 우리의 주권을 되찾을 것인가? 항일 무장투쟁은 불가피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만세운동이니 교육운동이 독립운 3일 만세 여기까지만 독립운동이고 항일 무장투쟁은 일본인과 혹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가 1920년도였는데 우리가 해방되는 1945년까지 우리의 무장투쟁은 과연 없었다는 말인가? 그러면 얼마나 비겁한 투쟁입니까? 아니 독립운동을 주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바로 그 사람들이 김명시 장군과 같은 조선 독립동맹의 세하의 조선의용군이었습니다. 1940년대 유일하게 무장투쟁. 그럼 그들에게 세금도 없이 그들에게 지원되는 거 없으면 저들은 저렇게 전투와 자급자족 생활을 같이 했어야 됐다는 것들. 이게 제가 봤던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하얼빈 일본 영사관 습격 이건 다음에 한번 보시고요. 항상 김명시에게는 해방 이후에 이체 띄운 김명시 여사 보고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해서도 좀 더 하고 싶지만 사진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솔직히 저보다 확신을 저는 여기 있으신 분들의 질문이나 얘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빨리 좀 말을 줄이고 다른 분들의 얘기를 해야지 그러다가 제 시간을 지금 느껴왔습니다. 여기 보면 조선 학생에 대한 일본 파시스트와의 노화 교육을 반대한다. 이게 바로 조선 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 총사령관이었던 무정장군이었습니다. 하복 청년회를 결성해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바로 무정장군의 조선의용군의 그 이동경로입니다. 이동경로. 지금 오한, 러양, 타이양산 이런 식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남아있는 조선의용군의 흔적입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외놈의 상관들을 쌓아 죽이고 총을 메고 조선의용군으로 오라. 외놈의 상관을 죽이. 자, 지금 일본군에 있는 일본군의 이 전선에서는요. 조선의용군만큼 유려한 사람이 없어요. 일본어도 할 수 있죠. 중국어도 할 수 있죠. 조선말도 할 수 있죠. 그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바로 전선에서 강제 징용되어 있던 학병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외놈의 상관을 쌓아 죽이고 우리 조선의용군에 와서 같이 싸우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선전을 이렇게 벽에다만 쓰는 게 아니라 양철 메가폰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처럼 마이크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그걸 하마전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걸 하려면 적의 총을 맞을 각오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우리 조선의용군이 제일 유리하죠. 이렇게 지금도 태양산에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용군들의 용감한 싸움에 대해서 너무도 감동받았던 중국인들이 매해마다 이렇게 다시 하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이 책에 자료가 없어갖고요. 유튜브에 있는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서 많이 썼어요. 왜냐면 다큐멘터리가 제일 최근에 거잖아요. 다큐멘터리 최근에 걸 보니까 거기에 2004년도인가 그 태양산에 있는 마을에 촌장의 이름이 애조예요. 애조. 조선을 사랑하라고. 그 당시 호가장 전투를 중국 사람들이 바로 마을에서 진행되는 조선의용군들의 싸움들을 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너무 용감하고 이래갖고 너무 감동해갖고 그 아들한테 애조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다큐멘터리에. 그래서 저 보면서 저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구나. 조선 마음들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해방되고 난 다음에 1945년도 9월에 항일분정대학이라고 조선의용군들이 항일분정대학교 학생들과 지휘관들이 다 모인 겁니다. 여기에 김명시 하나, 둘, 셋, 넷 아기를 안고 있는 분이 김명시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에 항일무장 투쟁만 좀 얘기해요.
예, 독립동맹의 정치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일제에 의한 식민지 통치를 타도해 조선을 독립을 획득하고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과 공동전선을 결성하여 항일전에 참가하여 항일민족통일전선의 확대를 도모한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죠. 항일 무장투쟁을 하기 위해서 이 통일전선이라는 게 너무도 중요해서 심지어는 임시정부에 있는 강복군과 연합해갖고 8월 29일이 우리가 9.7일이잖아요. 그 경술 9.7을 맞아요. 강복군과 이 조선 독립동맹과 희하의 조선 의용군들이 국내로 진공할 것을 결의하려고 했어요. 45년 8월 29일날. 근데 너무 일본이 일찍 항복을 한 거죠. 태항산에서 항복을 맞이했습니다. 예. 그 다음 제가 민주공화국 건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연합에서의 생활투쟁에서 항일무장 생산 팔로군의 원조가 크으나 완전한 작업자족을 목표가 그들의 정신이었다. 지위의 상하 구별 없이 노동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래서 조선 국민군들과 싸우던 조선 의용대들이 팔로군에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국민당의 군대들은 너무 권위주의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 권위주의는 심한데 권위, 관료주의 이런 것들은 너무 심한데 그 대신에 뭐가 부족하냐면 전투력이 부족해갖고 내내 도망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의용군에 참여했던 조선 그 청년들이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니려고 여기 온 거 아니다. 내 청춘을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조선 의용군에 올 때 그 기쁜 마음들을 표현하는 게 많습니다. 독립동맹원의 생활들. 나 이렇게 싸우러 갔는데 또 공장에 가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젊은이 혈기있어. 나는 전쟁에 나와서 일본군과 싸우고 싶은데 막 모두 공장에 가서 막 하라고 그러니까 그 동무는 정말 막 이 젊은 청년이 막 뻗대는 거야. 난 싸우러 왔다고. 그러니까 무정장군이 한 말입니다. 무정장군이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 남의 나라 싸우는데 우리가 우리 말니까 우리가 해야지 저들의 힘을 갖다 덜어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설득돼갖고 젊은 그 의용대원이 의용분이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해본 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무정장을 해요. 동무는 그 전에 혁명을 배운 일이 있었어? 혁명같이 큰일도 하면서 배우는데 조그만 배틀인 방직기와 물레를 만드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어. 저는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그 군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지휘관들이 했던 생각일 것 같아서 썼습니다. 우리는 도토리 하나를 주면 주머니에 넣으면 우리의 적을 소멸하는 힘이 하나의 분량이 증가됨으로 알았고 도라지 한 뿌리를 바구니에 넣으면 일제에 반항할 힘이 한 뿌리 분량이 증가됨을 알았다. 도라지 이 노래가 바로 조선의용군에서 나왔던 노래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요. 먹을 게 없어요. 예, 이것은 1945년도 조선 의용군들이 맨 처음에 그러니까 평양에 왔을 때 뿌렸던 전단지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잔재를 철저히 소멸하자. 기만과 공포, 압박과 박해로 우리 민족의 자유와 문화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원수 일본 제국주의를 철저히 소멸하자. 해방 뒤에 바로 이 일을 여기 보면 조선의용군 정치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선의용군 성결종대 정치부. 여기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면 기회주의, 자유주의, 영웅주의, 관료주의, 개인주의, 형식주의, 지위와 명예를 탐내고 자기 특권을 행사하여 모든 일을 보고 좋게만 꾸며놓고 실상은 인민을 위해서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군중이 아첨을 떨고 돌았으면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는 너무 정확하게 아니 이런 게 바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의용군은 조선민족의 자제병
형제, 아들이자 형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나는 이게 바로 김명시 장군에 소속되어 있는 독립동맹의 정신이 아니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일본 파시스트는 파도되었으나 일제잔재는 조선 인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각 방면에 강범위하고 뿌리 깊게 남아있다. 일본 제국주의 및 매국노들의 일체 재산을 몰수하여 반동 세력의 경제 기초를 소멸할 것. 일본 제국주의 조선에 대한 일체 노예적인 통치제도의 잔재를 숙청하여 버릴 것. 조선 사회 내부에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전쟁 범죄자를 즉시 처벌하여 반민족 분자의 일제 활동을 제지시킬 것. 조선민주공화국을 건립하기 위하여 분투한다. 조선민주공화국을, 이 모든 것이 다 빨갱이로 매도되어서 어떻게 됐죠? 바로 빨갱이로 매도되는 바람에 진짜 친일 세력이 애국색으로 둔갑하고 우리의 애국자들이 정말 죄인으로 취급받게 되는 게 우리의 현대사회의 비극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홍화장 전투, 김명시 장군 백마탄 여장군이다 막 이런 얘기하는데, 백마탄 장군이라는 말이 그 조선의용군에서 백마를 탄 게 아니고요. 해방 이후에 종로통 거리에서 김명시 장군을 백마를 태워줬어요. 왜? 호과장 전투라고 하는 걸 소재로 한 호접이라는 연극이 상영되었어요. 그 호과장 전투가 바로 그 조선의용군의 용감 무쌍한 싸움을 보여준 거죠. 그걸 김사량이라고 하는 아주 일본으로선 조선인 작가인데, 그 작가가 연안을 조선의용군으로 간 거죠. 동을 탈출을 해갖고 조선의용군이 돼서 그 각본을 쓴 거예요. 해방 후에 해방이 되자마자 이게 선풍적인 공연을 했으니까 조선 독립동맹 간부 중에서 유일하게 내려온 김명시를 초청한 거죠. 김명시를 초청하고 그 영화관이 뭐냐면 지금 단성사예요. 그 단성사 영화관이 상영되고 난 다음에 김명시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김명시에 대한 종교 행위로 백마를 태워갖고 종로통 거리를 가고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게 인생에 너무 깊이 박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그렇다는 거. 저는 조선 독립동맹의 역사는 동포 인민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었는가 피로 증명한 것이다. 독립동맹은 대중적인 정치단체이고 조선의용군은 무장실전 세력이다. 철저히 실천적이고 전투적이라는 점이었다. 전선에서 탄생하고 전선에서 학대 강화되었다. 어디까지나 인민적이었다. 현대적인 민중의 선도자로서의 그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았지만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의 연안파로서 있게 되고, 김명시만 남한에 내려온 게 저는 참 신기했습니다. 김명시가 만약 북한에 있었더라면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독립동맹의 이 민주주의 역사들은 실천적이고 전투적이었다. 전선에서 탄생하고 전선에서 학대 강화되었다. 인민적이었다. 이것은 굉장히 강조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선의용군의 그 호과정 전투의 최후의 일벽까지 싸움이 마지막 이 소원이라는 거. 이게 대부분 우리는 우리들 출신의 기층 민중 출신의 우리 운동가들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아까 김명시와 갔었던 그 동방노력자대학 공산대학에 있어서 김명시만 기층민중 출신이었고요. 워낙 김조희도 옹천 마지막 군수, 그러니까 진해가 옛날 이름이 옹천이었어요. 옹천군 마지막 군수의 손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산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비록 고학을 하긴 했지만, 아까 그 고명자 같은 경우도 고위험 판사의 고명딸이었어요. 아주 꽃과 같이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그 선택으로 인해서 독립운동에 정말 최선을 다했었지만, 김명시 같은 경우는 행성의 딸이자 직공 출신에서 기층민중의 우리의 지도자들이 너무도 많았다는 걸 제가 조선의용군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손일봉 평북 의주 출생인데 아버지가 3일 만세운동으로 불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향 의주는 독립군이 일본 주재소를 습격하면 항상 그때부터 마음을 내요. 일본군과 싸우기에 국민 간
국민군 군관이 되었고 토항을 모르고 싸움에 전념하는 팔로군이 그리워 팔로구역으로 넘어왔다. 박철동이라는 사람은 충주 출신이었는데 꼴이 없는 송아지라고 너무너무 순했는데 그 호가장 전투에서 내가 다 맡을 테니 동무들이 어서 전진하셔 아주 장렬하게 전사했던 분이고요. 이정순이라고 하는 분은 친형, 이 집은 거의 혁명가 집안에서 거의 그 사람에 대한 항상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다녔어야 됐대요. 도망 다니를. 근데도 뭐 거의 아주 장렬했고 저는 최초로 대원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가에 웃음을 달고 다니는 낙천가였고 대전에서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 형평운동을 하였다. 일본과 싸울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는 소문만 듣고 중국으로 그냥 막 무작정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민족혁명당에 가입하고 적탄에 다리를 맞아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마지막 수류탄을 던지면 자폭했다는 거. 제가 왜 아마 형평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형평운동을 했다는 것에 얼마나 이들이 조선 의원군 우리한테 지금 김명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탄생한 영웅들을 우리는 너무도 알지 못하도록 지어져 왔다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예. 자, 이거는 호가장 전투 순국열사 참배입니다. 호가장 전투는에서 5명의 전사 한 30명의 대원이 10배의 일본군을 맞서 싸운 거거든요. 작은 전투였지만 너무도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전투를 했다는 것들. 그 다음에 합동대 이거는 연변에 1945년 12월 연변에 진출하는 조선 의용군 제5지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는 김명시 장군의 연안에서 고국을 향하는 혁명투사에 보면 칠장군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김명시 장군이 거의 그 명예적인 칭호가 아니었구나. 예. 저는 이제 해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함석헌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함석헌 선생은 눈먼 장님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스스로 일본인으로 착각하며 권세를 누리고 민중을 호도해온 조선 지도자를 이렇게 질타했다. 신사참배하려면 허리가 부러지게 하고 성을 고치려면 서로 다투어가며 하고 시국강연을 하려면 재주를 다 부려서 하고 전향을 하려면 아싸리 전향을 하고 곱게만 보일 수 있다면 성경도 고치고 교회당도 팔아먹고 신용을 얻을 수 있다면 내 발로 기어도 보이고 개소리도 지져도 보여준 이 나라의 지사, 사상가, 종교가, 교육자, 지식인 문인들. 저는 이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지금도 매국 네이버에 있는 라인 우리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서도 하는 이들이 거기에 불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너무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자, 태양산에서 해방을 맞이한 김명심선 심정입니다. 내 땅 내 조국임에도 불구하고 남의 땅을 몰래 디디더 바람결같이 몰래 다녀야 했다. 불운하게도 일본의 주구들에게 잡히면 깜빵에다 몇 회씩 던지고 철문을 채우는 것이 내 조국에 돌아오면 받는 대접이었다. 그러나 일구월심 어떻게 조국을 잊을 수 있었으랴. 달 밝은 밤, 별 쏟아지는 새벽, 태극기를 부둥켜 안고 동지들끼리 엉키어 온 적은 그 몇 번이든고 오늘 해방이 되어 떳떳이 내 땅에 발을 들여놓게 되니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을 뿐이다. 예, 우리가 이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들은 절대로 김명시 형제들만 봐도 그렇고요. 그 당시 고문에 의연했던 그들을 본다면 그들은 한 번도 두렵죠. 두렵게 하긴 했지만 이 의심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죽어서 70 몇 년 동안 아무도 나를 몰라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몰라주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그들을 갖다 악마화시키고 조롱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었고요. 다른 해방 후에 있는 그 김명시 장군의 행적은 질문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안 혁명투사들 고국하여 진주 중 김구 선생의 입국을 계기로 국내 전국의 동향이 활발해지고 있는 때 연안에 있는 혁명투사들도 봉천에 대부대가 집결하였다는 학보가 왔다. 김무정 장군의 총지휘로 김명시 7장군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1945년 김명시가 귀국하기 전에 벌써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1945년 11월 23일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1945년도 12월 20일 지금 보내주신 이 일군화의 비밀하여 독립동맹 김명시 여장군의 거의 모든 신문들이 모든 언론들이 김명시와의 인터뷰 기사를 다 실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1945년 그 당시에는 우익신문이었어요. 동아일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동맹은 임정가의 협조, 독립동맹은 임시정부와 협조할 것이다. 조선의 잔다르크 현대의 불황인이라고 하는 거, 불황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에 그 국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여성이에요. 현대의 불황인.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 조선의 자랑이자 이렇게. 해방 후 김명시 이거는 이 사진에는 이제 김두봉 독립동맹 간부들이요 1945년도 12월 달에 평양에 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김두봉, 김무정, 뒤에 김명시는 항상 키가 크지 않은 키라고 해서 키가 작았어요. 김명시 학적부 16살의 김명시의 학적부에 있는 그 신체 검사 기록에 의하면 척간법으로 했는 걸 제가 센치로 이렇게 고쳤는데 거기에 김명시의 16살 김명시는 139cm. 그다음 몸무게는 32kg더라고요. 근데 바로 김명시 생가터에서 마주 보이는 그 위안부 소년상이 딱 김명시 그 16살의 김명시의 그 신체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스티코브 소련군에 있는 스티코프 준장하고 김명시 이렇게 너무 막 이 테러들이 심하니까요. 예, 여기 보면 이채 띄운 말이 따라다녔던 김명시 여사 보고 그 다음 여기 부녀 총동맹 결성식하고 조선 국군 준비대 전국 부녀자 대표대에서 그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된다. 여자도 선거권과 피서권을 가져야 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자도 일부 다처제를 폐지해야 된다. 그 당시 일부 다처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이런 공창제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구호가 나왔었고요. 조선 국군 준비대에서 유일한 여성 연사였습니다. 이때 참석자는 김구, 김원봉, 안재욱, 이연사 쟁쟁했었지만 그 기자들은 김명시의 연설만 전문을 실었어요. 왜냐하면 벼락과 같은 축사라고 얘기했습니다. 해외의 우리 동지가 적탄을 맞아 죽어갈 때 조선의 오빠여 동무여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기를 바라오하고 감기 어린 눈을 감았습니다. 굉장한 선동가였어요. 연안에 어떻게 연설을 대부분 기층 민중이어서 아니면 또 선전을 담당해서 김명시 연설문은 아주 쉽고도 간결하고도 선동적입니다. 요거 하나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에서 고국까지 7,000리를 걸어온 꿋꿋하고 씩씩한 여러 오빠 동생을 만나보니 반가움을 무어라 형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조선의 국군이 되라고 댁에서 나올 때 여러분의 어머님과 누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잡고 부탁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총을 메고 일선에 나갈 때 받은 부탁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민을 구하라, 나라를 지켜라는 부탁입니다. 여러 동무여, 진리를 파악하는 우리는 그 진리를 위하여 충성을 다 바치고 그 진리를 위하여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을 닦을 적에 누구를 위하여 닦겠습니까? 우리가 나갈 길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3천만 동포가 정해준 것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이 길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의 우리 동지가 적탄을 맞아 조선을 부르며 죽을 적에
반드시 조선의 오빠여 동무여 앞으로는 이른 일이 없게 하여 주기를 바라오. 감기 어려운 눈을 감았습니다. 굉장히 선동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좀 못 읽어서 그렇지 저 북콘서트에 막 이 연설문을 갖다가 막 낭독하면 막 우레와 같은 박수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연설이거든요. 첫 번째 연설은 부녀총동맹에서 김명씨가 했던 연설에 저는 이 말처럼 항상 이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외적들의 악작한 압차에 덧없는 이역의 할투 생활을 더듬어 보니 앞서는 것은 눈물뿐이요 기하는 건 다만 민족 자유의 해방이요 동시에 전 조국 여성의 자주 해방이라는 것이다. 내가 여러 동무들과 더불어 피로 기록된 연안 생활을 해상할 때 일상 골수의 백일 소원이 뭐냐면요. 일상 골수의 백일 소원은 어떻게 하면 조국의 농민 근로 대중의 신고를 덜게 할 수 있으며 그들이 남과 함께 보람과 같은 생활을 보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말처럼 어떻게 하면 신고를 덜어주고 남처럼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가 생활 조건이 다 좋아졌지만 우리가 아직도 해방되지 않은 삶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우리에게 그게 해방이지 않을까? 만인을 위해 몸부림치고 투쟁할 때 우리가 자유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 해방 후의 역사들은 신문을 보면 너무 갔어요. 이거 백마탄 종로통 거리 대구의 극장 이름도 나옵니다. 12월 27일 통탄의 우리의 동아일보 어고 사건입니다. 거의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했다. 솔직히 미국이 신적 통치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고 소련의 구실은 383 분할 점령 이랬지만 다 이게 제가 이걸 실었던 것은 우리 교과서에 이게 오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이렇게 배웠지만 요즘 교과서에는 이렇게 오보라고 나와 있고요. 김명씨는 1940년도 1월, 2월 목포 광주 부녀동맹 했을 때요. 그때 근로정신을 배양하여 문맹 퇴치에 증진하자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당시 부녀총동맹의 그 활동들은 가격한 활동이 아니라 문맹을 퇴치해야 됐고요. 먼저 근로정신을 배양해갖고요. 이런 몸빼무기 입기 이런 거. 김명씨가 강연자로 초청된 신문기사거든요. 그 당시 여성해방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사의 지향. 우리 조선의 해방은 세계민주주의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1500만 여성은 조선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자. 이런 김명씨의 거의 해방 이후에 김명씨의 일정은 거의 아이돌 스타와 같은 일정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1946년 5월 1일 메이데이 행사 때 20만 명이 동대문 운동장에 집결했었고요. 그런데 46년도 6월 18일부터 거의 중앙폭력단들이 서울폭력단들이 10대씩 이렇게 투철되고 김명씨의 방위마여든 테러단 여기가 김명씨가 등장하는 신문기사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김명씨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김명씨는 간호부장처럼 활동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김명씨가 테러 집단들한테 했더니 일본이나 중국은 없는 역사도 만들어내는데 한국인은 어째서 있는 역사도 없다고 그러는가. 도대체 알 수 없는 나라이다. 저는 이렇게 구전 감독이 하는 말 중에 있습니다. 나는 한국 전쟁 중에 있는 100만 희생자들의 원혼과 함께 싸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죽었던 원혼들이 그들이 날 뒷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가 바로
일제시대 때 정말 독립운동하는 것이 제가 되는 나라도 인나라요고 하는 그런 애국지사들이 어떻게 학살되었는지 이걸 볼 수 있는 이제 그 책들이라든지 이야기들을 하고 하면서 저는 대구도 그렇고 마산도 그렇고 조상들에 대해서 다시 조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 우리는 진짜 지금 막 아무리 말해도 나라를 팔아먹어도 이쪽 안 준다고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들 우리 여기 있는 힘으로 안 되면 마산하고 창원하고 또 진해 이 대구들이 합쳐야 되고요. 또 어떨 때는 죽은 송장도 끌어내서 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얘기가 책에서도 이 빨갱이 무덤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애국지사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우리 눈에서 사라졌는지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그래야지 우리한테 막 진짜 무슨 악몽처럼 되살아나는 이 레드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나는 거 아닐까. 제가 오늘 강연회가 그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좀 더 좋은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